51살, 내 나이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회사에 나가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25년째 하고 있다. 지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다. 직원 50명 정도의 작은 회사지만 25년 전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꽤 성장했다. 매출도 연 100억 정도 되고 나름 안정적이다. 민지와 결혼한 지도 25년이 됐다. 그때 민지는 22살이었고 나는 26살이었다. 젊었다. 민지는 예뻤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 큰 꿈은 없었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내 목표였다. 지수는 이제 23살이다. 대학교 4학년이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아빠를 닮아서인지 말수가 적지만 속은 깊은 아이다. 아빠, 고생 많으세요. 가끔 이런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25년 동안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빠를 보며 자란 딸이 이런 말을 해주니까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진다. 우리 집은 강남구에 있는 84평 아파트다.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12억 정도 된다. 대출은 3억 정도 남아있다. 회사 부지도 따로 있고 예금도 몇 억 있다. 25년간 쌓아온 자산이다. 민지는 전업주부다. 결혼 초기에는 직장을 다녔지만 지수가 태어나면서 그만뒀다. 그 후로는 쭉 집에서 가정을 돌봤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집안을 돌보는 것. 우리 세대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민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2개월 전쯤부터였다. 민지가 갑자기 등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47살이면 중년이니까 건강관리도 해야 하고 취미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나는 일만 하느라 민지가 심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좋네. 건강에도 좋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원래 말이 많지 않다. 등산 동호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민지는 확실히 활기가 생겼다. 새벽에 나가서 오후에 들어오는 일이 주 23회 정도였다. 등산복도 새로 사고 등산화도 좋은 걸로 장만했다. 동호회 사람들이 좋아. 나이도 비슷하고 민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좋았다. 25년 동안 육아와 가사에만 매여 살았는데 이제 지수도 컸으니 민지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민지가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평소에 화장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등산 갈 때는 꽤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향수도 뿌리고 등산하는데 화장을 그렇게 해야 돼? 산에서도 사진 찍고 그러잖아. 보기 흉하면 안 되지. 말은 그럴듯했다. 요즘은 등산도 패션이고 SNS에 올리고 그런다니까. 휴대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뉴스 정도만 봤는데 요즘은 계속 카톡하는 소리가 난다. 밤에도 웃으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봤다. 동호회 단톡방이야. 다음 등산 계획 세우고 그러는 거야. 역시 말은 그럴듯했다. 그런데 지수가 먼저 눈치를 챘다. 아빠,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주 일요일 지수와 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였다. 민지는 또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다며 나가고 없었다. 뭐가 이상해? 전화통화를 너무 자주 해요. 그것도 남자 목소리 같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다. 등산 동호회니까 남자들도 있겠지.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요. 마치 연인 같은 느낌? 23살 딸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했던 모양이다. 그날 밤 민지가 들어온 시간은 11시가 넘었다. 보통 등산 모임은 오후에 끝나는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 늦었네. 뒤풀이가 길어졌어. 회식하고 그랬거든. 민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민지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라서 가능한 관찰이었다.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새 옷이 늘었다. 예전에는 몇 달에 한 번 옷을 사던 민지가 요즘은 자주 쇼핑을 한다. 젊어 보이는 스타일의 옷들이었다. 향수도 바뀌었다. 예전에 쓰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달콤한 냄새였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나와의 대화가 줄어든 것이었다. 25년 동안 우리 부부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 있었던 일 정도는 나누곤 했다. 요즘은 그마저도 없다.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 등산은 재밌어? 응, 이런 식이다. 대화가 끝난다. 혹시 내가 의심이 많아진 걸까? 51살 중년 남자의 질투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25년을 함께 산 부부의 감이 틀릴 리는 없었다. 뭔가 변했다. 분명히 어젯밤 민지가 샤워하는 사이에 우연히 휴대폰 화면을 봤다. 카톡 알림이 와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등산 대장님이었다. 하트까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등산 대장님? 그 하트 하나가 내 25년 결혼 생활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민지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단순히 동호회 리더에 대한 존칭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51년을 살아온 남자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고. 다음 날부터 나는 민지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이기에 가능한 관찰이었다. 먼저 우리 집 재산부터 확인해보기로 했다. 결혼 25년 동안 모든 재산 관리는 내가 했다. 아파트, 회사 부지, 예금까지. 민지는 관심도 없었고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우리 집 84평 아파트, 시세 12억, 대출 3억을 제외하면 9억 정도의 가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내 단독명의였던 아파트에 민지 이름이 공동명의로 올라가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확인해보니 6개월 전이었다. 순간 머리가 띵했다. 나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부부간이라 해도 부동산 명의 변경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데 언제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 집에 있는 서류들을 뒤져봤다. 내 도장이 찍힌 동의서가 있었다. 분명히 내 도장이었지만 나는 그 서류를 본 기억이 없었다. 그때 생각났다. 6개월 전 민지가 은행에서 온 서류라며 몇 장 가져온 적이 있었다. 여보, 대출 이자 조정 관련 서류래. 도장 좀 찍어줘. 바쁜 아침 시간. 나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다. 25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민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파트 명의 변경 서류였던 것이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속임수였다. 회사 부지도 확인해봤다. 다행히 이건 아직 내 명의 그대로였다. 하지만 불안했다. 또 다른 서류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은행 예금도 체크했다. 우리 부부는 각자 통장을 따로 쓰고 내가 매월 생활비를 민지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이었다. 내 주거래 은행에 가서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해봤다.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출금이 있었다. 300만 원, 500만 원씩 현금으로 뽑아간 기록들. 민지가 그런 큰 돈을 현금으로 뽑을 이유가 있을까? 민지 통장도 확인해야 했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안 되니까. 그날 저녁 지수와 단둘이 시간을 가졌다. 민지는 또 등산 동호회 모임이라며 나가고 없었다. 지수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아빠, 엄마가 요즘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니?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좀 이상해요. 어떻게? 전화 통화를 너무 자주 해요. 그것도 웃으면서. 아빠랑 통화할 때는 그런 적 없는데. 23살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는데 엄마가 어떤 남자분과 카페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서? 강남역 근처요. 제가 친구들이랑 있다가 우연히 봤어요. 어떤 남자였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등산복 입고 있었고 엄마랑 되게 친해 보였어요. 등산복을 입은 40대 남자. 등산 대장님일까? 아빠한테 말씀드릴지 고민했는데 혹시 아빠가 아시나 싶어서. 지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23살 딸이 부모의 문제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는 몰랐어. 고마워. 말해줘서. 아빠, 괜찮으세요? 순간 울컥했다. 25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책임져온 내가 이제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었다.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가 들어온 시간은 밤 10시 30분이었다. 평일인데도 이렇게 늦었다. 늦었네. 동호회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새로 오신 분들 환영회 겸해서. 민지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내 귀에는 거짓말로 들렸다. 누가 새로 왔는데? 몇 분 계시는데? 잘 모르겠어.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민지의 행동을 더 자세히 지켜봤다.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고 통화할 때 방문을 닫고 카톡 소리가 나면 얼른 확인하는 모습들. 25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지난 주말 민지가 또 등산을 간다며 나갔다.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사무실로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51살 남자가 아내를 미행하는 상황.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지는 등산복 차림으로 지하철을 탔다. 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등산을 간다면 북한산이나 도봉산 쪽으로 갈 텐데 의외로 강남 방향으로 향했다. 강남역에서 내렸다. 등산을 가는 게 아니었다. 민지는 역 근처 한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다. 10분 뒤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다. 지수가 말한 그 사람일 것이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25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1시간 뒤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다. 민지가 그 남자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다. 민지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 가서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직원들이 보고를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했다. 먼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민지의 등산 동호회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산 등산 동호회, 강북 등산 모임 등으로 검색해봤다. 몇 개의 카페와 밴드가 나왔다. 민지가 가입한 곳을 찾는 건 쉽지 않았지만 계속 뒤져보니 힐링 산악회라는 모임을 발견했다. 회원 명단에 민지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임의 회장이 이태호라는 45세 남자였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가 맞았다. 이태호, 45세, 등산 동호회 회장.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다. SNS를 뒤져보니 이태호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강북구에 헬스장 2개를 가지고 있고 나름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다. 독신인지 기혼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최근 게시글들을 보면 혼자 다니는 모습이 많았다. 이 남자가 내 아내를 꼬신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우선 민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가족카드로 발급받은 것이라 내가 조회할 수 있었다. 지난 6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뽑아봤다.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호텔, 커피숍,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등에서의 결제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의 소비가 많았다. 등산을 간다고 하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더 충격적인 건 모텔 결제 내역이었다. 모텔에서 3시간권으로 결제한 기록이 5차례나 있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모두 민지가 등산 뒤풀이라고 했던 날들이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내 돈으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민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건 불법이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배우자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을 보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었다. 잘못하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대신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민지가 내 차를 쓸 때가 있었는데 블랙박스에는 음성까지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다. 차 주인이 녹음을 확인하는 건 합법이었다. 지난주 민지가 차를 빌려갔던 날의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봤다. 태호 오빠, 진짜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곳 데려와 주시고. 민지의 목소리였다. 태호 오빠라고 불렀다. 47세 기혼 여성이 45세 남자를 오빠라고. 뭘, 민지야. 너 같은 여자가 그런 남편이랑 사는 게 안타까워. 이태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형준 씨는 일만 아는 사람이에요. 대화도 안 되고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내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들어온 내가 관심이 없다고? 그런 남자들 있어. 아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이태호의 말에 민지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기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야. 민지야,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정말 좋아해. 저도 오빠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감정까지 개입된 불륜이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민지야, 진짜 이혼 생각해봐. 너 같은 여자가 그런 남자랑 계속 사는 게 아깝다. 하지만 지수는 이제 다 컸잖아. 23살이면 곧 취업하고 독립할 거고. 내 인생을 생각해봐. 오빠가 정말 저랑 같이 살고 싶어요? 당연하지. 헬스장 사업도 잘 되고 있어. 너 정도 여자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들은 이미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재산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요. 형준 씨가 순순히 내줄까요?
걱정 마.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이혼 전문가야. 미리 준비하면 돼. 아파트 명의는 이미 제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잘했어. 현명한 선택이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아파트 명의 변경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혼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형준 씨가 눈치챌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그런 남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일만 하느라 주변에 관심도 없잖아.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5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책임진 남편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들었다. 두 사람은 다음 만남 약속을 잡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다. 내 차 안에서, 내가 운전할 차 안에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민지를 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다음날 오전 나는 대학 동기인 준영이에게 전화했다. 준영이는 변호사였다. 이혼 전문은 아니지만 법률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형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준영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생겼어. 물론이지. 언제 어디서 만날까? 그날 저녁 준영이와 만났다. 조용한 선술집에서 맥주 한 잔 앞에 두고 나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파트 명의 변경부터 블랙박스 녹음까지. 준영이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은 후 한숨을 깊게 쉬었다. 형준아,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계획적인 사기야. 사기? 아파트 명의 변경을 속여서 진행한 것부터가 사기지. 그리고 이혼을 위한 치밀한 계획까지 세워놨고. 준영이의 말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블랙박스 녹음은 좋은 증거야. 법정에서 충분히 효력 있어.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 등도 모두 정리해둬. 참관자 소송도 가능해? 당연하지.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 다만 준영이가 말을 멈췄다. 다만 뭐? 위자료 받기는 힘들 수도 있어. 승소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가면 강제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 명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민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25년 동안 봐온 일상적인 모습.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다. 준영이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블랙박스 녹음, 신용카드 내역, 아파트 명의 변경 서류. 51살 남자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소장을 제출한 날 민지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이혼 소송이 뭐고 위자료가 뭐야?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민지를 바라봤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었다. 내가 태호와 뭘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직도 발뺌을 하려고 했다. 나는 준비해둔 블랙박스 파일을 재생했다. 태호 오빠, 진짜 고마워요. 민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47세 기혼 여성이 45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민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어떻게 그걸.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25년 동안 참아온 분노를 억누르며. 형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어. 잠깐? 6개월이 잠깐이야?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25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터져나왔다. 25년 동안 난 뭐였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며 이 집을 책임진 게 누구야? 내가 헬스장 사장이랑 놀아날 수 있게 돈 벌어다 준 게 누구야? 형준아, 제발 이해해줘. 나도 외로웠어. 넌 항상 바쁘고 대화도 없고. 대화가 없다고? 내가 25년 동안 행동으로 보여준 게 대화가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수가 들어왔다. 대학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23살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마음 아팠다. 지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지가 울먹이며 딸에게 매달렸지만 지수는 차가운 표정이었다. 엄마, 25년 동안 아빠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모르세요? 지수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아빠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만 사랑이 없으셨던 건 아니에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면서도 제 용돈 한 번 밀린 적 없었어요. 내 가슴이 뭉클했다. 적어도 딸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다.
소송이 시작되자 모든 게 공개됐다. 작은 동네라 소문이 금세 퍼졌다. 회사 직원들도 알게 됐고 지수 대학 친구들도 알게 됐다. 51살 중년 남자에게 체면은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첫 번째 변론기일. 나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적대적 관계가 된 순간이었다. 민지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참관자 이태호도 있었다. 45세 헬스장 사장. 내 아내를 꼬신 그 남자가. 판사가 사건을 정리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셨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진술했다. 재판장님, 저는 2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회사를 키우며 가족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6개월간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아파트 명의까지 속여서 변경했습니다. 준영이가 증거들을 제출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모텔 결제 내역, 아파트 명의 변경 서류. 이태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피고 이태호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녹음이 재생되자 그 변명은 무너졌다. 형준 씨는 일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들 있어. 아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혼 생각해봐. 법정에 우리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지의 변호사도 변명을 시도했다. 피고 최민지는 오랜 결혼 생활에서 오는 권태와 소외감으로 일시적 실수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일시적 실수요? 나는 반박했다.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진행된 일이 일시적 실수입니까? 아파트 명의 변경까지 속여서 한 일이 실수입니까?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 이태호의 통화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민지가 이태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까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우리만의 집에서 살고 싶어요. 법정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나는 2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세 번째 변론기일. 판사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피고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이태호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45세 헬스장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우스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지는 끝까지 눈물만 흘렸다. 47세 여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다. 피고 최민지와는 이혼을 인용하며 재산분할은 6대 4로 원고가 우세하게 한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인이므로 해당 없음. 피고 이태호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2,500만 원. 25년을 우롱당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이다. 판결 후 이태호가 나에게 다가왔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45세 남자가 51세 남자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사과하는 모습. 하지만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과는 당신 가족한테 하세요. 그렇다. 이태호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이. 민지는 법정을 나서며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25년 부부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그날 밤 지수가 말했다. 아빠, 속이 다 시원해요. 잘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벌 받았네요. 벌 받은 게 아니야. 그냥 자업자득이지. 나는 딸에게 말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태호는 위자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헬스장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였다. 준영이는 강제 집행을 권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절반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현실은 법정에서의 승리와 달랐다. 이태호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받은 건 500만 원뿐이었다. 나머지는 헬스장 운영이 어렵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었다는 핑계로 미뤄지고 있었다. 준영이는 강제 집행을 권했지만 이태호가 헬스장 명의를 처남으로 바꿔놓은 상태였다. 개인 통장도 거의 비어있었다. 전형적인 재산 은닉이었다. 형준아, 더 추궁할 수는 있어. 하지만 시간과 비용만 더 들 거야. 준영이의 조언이었다.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800만 원을 썼는데 500만 원 더 받으려고 또 몇백만 원을 쓸 필요는 없었다.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 나는 포기했다.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더 큰 손실은 이혼 재산 분할이었다.
집은 6대4로 나눠졌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했다. 아파트를 팔아서 나눠 가져야 했는데 매매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양도세 등을 빼고 나니 내가 가져간 몫은 5억 정도였다. 회사 부지는 4명에 그대로 유지됐지만 25년 동안 모은 예금 중 절반은 민지가 가져갔다. 결국 총 재산 10억에서 6억 정도만 남았다. 40% 손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새로 구한 집은 강북구의 24평 아파트였다. 지수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84평에서 24평으로 줄어든 공간이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지수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23살 딸이 아빠를 걱정하며 생활비를 보태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다. 아빠, 제가 빨리 취업해서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울 건 없어. 아빠가 아직 건강하니까. 51살, 아직 일할 나이였다. 회사는 예전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도 변함없이 따라줬다. 오히려 동정 어린 시선들이 더 불편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직원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계속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싫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였으니까. 민지는 친정으로 갔다. 47세에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간 것이다. 가끔 지수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가 미용실에 취업했대요. 원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던 사람이 47세에 다시 직장인이 된 것이다. 이태호는 더 참담했다. 소문에 따르면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다. 헬스장 사업도 어려워져서 하나는 문을 닫았다고 들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기분 좋지만은 않았다. 결국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은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만약 내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25년이 35년이 되고 45년이 됐을지도 모른다. 어디선가 선을 그어야 했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골프였다. 51살에 시작하기엔 늦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혼자서 연습장에 가서 공을 치는 시간이 좋았다. 아빠, 저도 같이 배워볼까요? 지수가 관심을 보였지만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다.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저 51살의 조용한 사업가일 뿐이다. 그런 익명성이 편안했다. 지난달에는 뜻밖의 일도 있었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후배가 나를 찾아왔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나는 후배에게 조언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까지 잘못된 방법을 쓰면 안 돼. 후배는 내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때 깨달았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끔 글을 올린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중년 남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는 내용이다. 형님 글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어제 저녁 지수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아빠, 새로 만날 사람은 안 생각해요? 23살 딸이 51살 아버지의 재혼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다. 아직은 생각 없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실제로 그랬다. 25년 동안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억지로 참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꾸려가는 삶이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다. 돈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위자료 2,500만 원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강제 집행을 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잘못 이제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